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대도시에서 복닥거리며 살다가 꽤 이른 나이에 귀농을 결심하고 시골로 내려와 살고 있어요. 소일거리로 농사도 지어보고 원예도 해보다 지금은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랍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저 자식들 다 키우고 남편과 둘이 사니 심심하기도 하고 건강한 빵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딸은 이 사실을 알고 또 자선 사업하려는 거냐고 툴툴대고 있답니다. 제발 그놈의 천사병 좀 고치라면서 말이죠. 사실 제가 꾸준히 기부도 하고 있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거든요. 딸의 말처럼 천사병에 걸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저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게 돌아가신 전 시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전 시어머니라니 말이 좀 이상하죠? 맞아요. 전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요. 남들은 이혼하고 나면 시가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고 잔다는데 전 아직도 가끔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 혼자 눈물 흘릴 때가 있답니다. 고아인 제게 정말 친정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창에 처박힌 제 인생을 구원해주신 분이기도 하죠. 전 시어머니 때문에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무슨 사연이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나가 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전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모 얼굴도 모르는 천의 고아예요. 태어나자마자 기독교 재단 산하에 있는 보육원에 버려졌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죠. 아주 어릴 때 한번 입양된 적도 있지만 그분들이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 바로 파양됐답니다. 그 뒤로는 너무 자라서인지 아니면 특출나게 잘난 게 없어서인지 제 입양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죠. 그래서일까요? 전 독립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높은 편이었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보육원을 나와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제게 대학은 사치였으니까요. 다행히 보육원 원장님의 도움으로 지역에서 제일 큰 섬유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답니다. 같은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 미싱을 돌리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수가 제법 쏠쏠했어요. 다달이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며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은 제 나이가 너무 아깝다면서 좋은 남자 만나 연애라도 하라고 했지만 글쎄요. 전 도통 남자에겐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정붙일 가족 하나 없는 저는 어릴 때부터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남자들이 호의를 보여도 나한테 뭘 뜯어내려고 이러지?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어떤 언니는 아직 제 짝을 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집신도 다 짝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 저를 한눈에 뿅 가게 만들 남자가 나타날 거라고요. 그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로 그런 운명의 상대가 제 앞에 나타날 줄은. 연말이라 유난히 일이 많은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미싱을 돌리고 공장을 나섰죠. 건물이 좀 외진 곳에 있어서 해가 저무니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언니들과 갈림길에서 헤어져 혼자 걷는데 어찌나 무섭던지요. 빨리 가로등이 있는 길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발길을 재촉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덥석 제 몸을 붙잡았어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자 커다랗고 거친 손이 제 입을 막더군요.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인다. 웬 낯선 사내가 제 귓가에 작게 읊조렸죠. 목적으로 섬뜩한 감촉이 느껴져 내려다보니 칼이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이대로 얌전히 따라와. 알겠어? 여전히 입이 막힌 채여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자 강도는 그대로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방향을 보니 시내와 정반대인 후미진 골목 쪽이었죠.
뭔가 큰일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전 마구 몸부림을 쳤어요. 뭐야? 가만히 안 있어? 그러자 당황한 강도의 손이 제 입안으로 들어왔고 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힘껏 그 손을 깨물었습니다. 아이! 강도가 비명과 함께 저를 밀어냈어요. 그와 동시에 전 앞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목청껏 소리를 질러봐도 주변엔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어요. 어느새 정신을 차린 강도가 제 뒤를 바짝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죽어라 뛴다고 뛰었는데 점점 거리가 좁혀졌어요. 이대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골목 안쪽에서 웬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동아줄 같더군요. 전 얼른 그 남자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상한 아저씨가 칼을 들고 저를 막 죽이려고. 제발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걸 알자 강도는 바로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당황하던 남자는 바로 그 강도를 뒤쫓기 시작했죠. 골목에 혼자 남겨져 얼마나 떨고 있었을까요? 곧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나타났어요. 죄송해요. 놓친 것 같아요. 일단 경찰서로 가서 신고부터 하죠. 네, 신고해야죠. 하지만 놀란 마음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건지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꾸만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거면 병원부터 갈까요? 아니요. 다치진 않았어요. 그냥 좀 놀라서. 걱정 말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경찰서도 같이 가드릴게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팔을 내밀었어요. 걷기 힘들면 이거 잡아요. 잠시 망설이던 전 이내 남자의 팔에 제 손을 얹었죠. 마주 닿은 살갗 너머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더군요. 그게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켰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끝내 그 강도는 잡지 못했어요. 경찰들이 당분간 그 일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걸까요? 내내 옆에 있어주던 남자가 집에 갈 때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폐를 끼칠 수는. 그치만 그 강도가 아직 안 잡혔잖아요. 그리고 혼자 사신다면서요. 위험해요. 남자는 결국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새벽녘이라 택시를 타야 하는데 그 안에서 이런저런 신변잡기식 대화도 나눴죠. 알고 보니 남자는 저희 공장 근처에 있는 타이어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앳된 얼굴이라 제 또래일 줄 알았는데 20대 후반이더라고요. 저보다 무려 7살이나 많았죠. 영숙씨 일하는 곳이 저희 매장이랑 가깝네요. 퇴근 시간도 비슷하고. 당분간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집 앞에서 헤어지기 전 남자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도 될까요? 사실 너무 무서워서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출퇴근을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내일부턴 제가 집까지 바래다 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요. 전 염치 없게 남자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어요. 그 뒤로 그는 매번 제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공장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가끔 잔업을 할 때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본인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곤 했죠. 너무 미안해서 그런 날은 올 필요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더라고요. 회사까지 다시 가는 게 뭐 일이라고요. 전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도 미안하면 쉬는 날 맛있는 거나 사주든가요. 제가 뭘 보답하려고 해도 됐다고만 하던 남자가 먼저 밥을 사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뒤로 쉬는 날마다 남자를 만나 식사를 함께 했죠. 그럼 또 남자가 얻어만 먹을 수는 없다면서 찻집에서 커피를 사주거나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을 넘어가니 자연스레 이성적인 호감이 싹틀 수밖에 없더군요. 얼마 안 돼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남자친구가 살던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살림을 합치자는 얘기가 나왔죠. 그 말은 지금 결혼하자는 거야?
그렇지. 사귀자는 고백도 제대로 안 하더니 이젠 프로포즈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네? 제 말에 남자친구는 픽 웃었어요. 그리고는 나 낯간지러운 말 못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나랑 결혼하기 싫어? 하더군요. 전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결혼하고 싶지. 근데 오빠도 알잖아. 나 고아인 거. 오빠네 부모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시겠어? 고아였던 저는 하루빨리 남자친구와 결혼해 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네 부모님의 반대가 걱정되는 게 사실이었죠. 부모 없는 게 뭐 네 잘못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그런 걸로 뭐라 할 만큼 경우 없는 분들 아니셔. 남자친구의 말에도 제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던 날 너무 긴장해서 따로 청심환까지 사 먹을 정도였죠. 그런데 막상 뵙게 된 남자친구 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저를 환대해 주셨죠. 우리 진철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기에 누군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려올 줄은 몰랐네. 과찬이세요, 어머님. 그동안 혼자서 고생 많았지? 이젠 날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뭐든 힘들 때 얘기하렴. 진철이가 속 썩일 때도 꼭 말하고. 아가 네 편 들어줄 테니까. 그 말에 바보같이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제게 손수건을 쥐어주시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거의 천의 고아나 다름없이 살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까지 잘 마치고 나니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저를 바래다주는 남자친구 차 안에서 계속 제잘제잘 수다를 떨었던 것 같아요. 대체로 시어머니에 대한 칭찬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별다른 호응이 없더라고요. 표정도 너무 굳어있고 어딘가 좀 이상했죠.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나 아까 뭐 실수한 거 있는 거야? 제 대답에 남자친구는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말이야. 나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아니야. 아버지가 재혼하신 거거든.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얘긴 따로 있었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친엄마랑 연락이 닿았거든. 나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 영숙이 너도 한번 보고 싶다는데 어때? 거기서 차마 싫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대답했고요. 그 다음 주 주말에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만나 뵀습니다. 친어머니는 따로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동네에서 자그마한 미용실을 운영 중이더군요. 그래, 네가 우리 친철이랑 결혼할 애라고? 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비쩍 말라서 어디 애는 잘 낳을 수 있겠니? 키는 또 왜 이렇게 작아?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외모부터 품평했어요. 그리고 고아라서 마음에 안 든다는 것도 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근본도 모르는 집안의 처자를 내 아들 짝으로 들인다는 게 좀 찝찝하지만 친철이가 너무 좋아한다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는 거야. 아이 참 엄마, 그런 말을 못하러 또 해요. 남자친구가 사이에서 어떻게든 중재해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하는 내내 저를 어찌나 흘끔대며 바라보시는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이지만 결혼이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결혼하면 남자친구와 둘이서만 살 거고 진짜 시간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예정대로 이듬해 식을 올렸고요. 남자친구의 바람대로 공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를 연애 때보다 더 아껴주고 사랑해줬죠. 또 제 가정을 가지니 그 안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도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종종 시가로 놀러가 시어머니와 차도 마시고 반찬도 얻어오고는 했죠.
남편 몰래 저한테 용돈도 챙겨주시곤 했답니다. 제가 못 받는다고 거절해도 억지로 손에 쥐어주셨어요. 너도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돈이 없으면 가끔 속상할 때가 생기니까 그 친철이한텐 말하지 말고, 알았지? 그런 시어머니가 때때로 정말 친정엄마처럼 느껴졌어요.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직접 생일상을 차려드리면 어떨까 싶더군요.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전 바로 남편에게 시어머니 생일에 대해 의논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뜻밖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냥 용돈이나 좀 챙겨드리면 되지 뭐 힘들게 무슨 생일상을 차려. 어머님 성격에 용돈 드려도 절대 안 받으실 거야. 그냥 미역국 끓이고 잡채랑 갈비찜 정도만 하려는데 별로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싫어하진 않으시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일을 벌여야 돼? 왜 그래? 어머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의 반응이 좀 날카롭다 싶어서 왜 그러냐고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전부터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신 너무 새어머니만 챙기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서운해하잖아. 새어머니한테 하는 거 반만 엄마한테 해봐. 안부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따로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라고. 아, 처음엔 나도 그러려고 했어. 근데 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전화해도 뭐라고만 하시고 선물 같은 걸 보내도 뭐 이런 걸 샀냐고 쓰레기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엄마가 말하는 게 원래 좀 까칠해. 그래도 속은 여린 분이니까 당신이 먼저 더 다가가 봐.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걸까요? 남편은 제가 자기 친엄마와 더 잘 지내길 바라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의 뜻에 따라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친어머니는 제가 뭘 하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같이 만나 식사를 하고 밥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네가 다 쓰는구나. 불쌍한 우리 아들 하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릴 때 헤어진 친어머니를 애틋해하는 남편의 마음을 외면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친어머니를 똑같이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남편은 날이 갈수록 자기 의붓 어머니에겐 박해지더라고요. 심지어 환갑잔치도 그냥 건너뛰려고 하더군요. 어머님 환갑잔치를 따로 안 한다고? 아버님 때는 해드렸잖아. 한 번이야 어떻게 해드릴 수 있지. 근데 우리 형편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두 번은 무리야. 진이도 결혼 준비하느라 돈 없다고 그냥 넘어가재. 같이 가족끼리 밥이나 함께 하면 되지 않겠어? 남편도 시누이도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바로 직전에 시아버지 환갑을 그렇게 성대하게 치러드렸는데 어떻게 시어머니 환갑만 그냥 대충 때우겠어요? 다행히 제겐 남편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챙겨주신 용돈을 모아둔 거였죠. 거기에 또 단기로 식당 설거지 일을 해서 받은 돈을 더하니 제법 액수가 되더군요. 시어머니의 환갑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 돈이면 그래도 어머님 환갑상 정도는 차릴 수 있겠지? 뭐야? 당신 이 큰 돈이 어디서 났어? 그동안 틈틈이 이런저런 알바하면서 모은 돈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 환갑도 챙겨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 남편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면서 화를 내더군요. 이 큰 돈을 아깝게 어머니 환갑잔치로 날리자고? 뒀다가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쓰자. 우리 애 가지면 돈 들어갈 일 천지야. 뭐? 그런 게 어딨어. 난 어머님 환갑 챙겨드리려고. 시끄러워. 이게 어디 당신 돈이야? 우린 부부니까 내 돈이기도 하지. 난 분명히 얘기했어. 쓰지 말자고. 남편의 태도가 너무 강건해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 환갑은 가족끼리 모여 조촐하게 식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죠.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향한 남편과 시누이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누이가 한창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요. 글쎄 혼주석에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니를 앉히겠다지 뭐예요. 당연히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시아버지는 나더러 지금 20년 넘게 같이 산 네 어머니를 두고 이혼한 전처랑 앉으라는 거냐? 하며 노발대발했죠. 하지만 시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내 결혼식이잖아요. 당연히 나를 배 아파 낳은 엄마를 앉히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저도 진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사실 제 결혼식 때도 계속 엄마가 마음에 걸렸다고요. 자식 결혼식에도 못 간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남편까지 시누이를 거들고 나섰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니들 그러면 안 돼. 이날 여태껏 키워준 게 누군데? 너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니들이 상처받을까봐 자기 배로 자식 낳는 것도 마다한 사람이라고. 됐어요, 여보. 그만해요. 진이 말처럼 진이 결혼식인데 당연히 친엄마를 혼주석에 앉히는 게 맞죠. 난 진철이 결혼식 때 앉아봤으니까 이제 됐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자긴 괜찮다면서 시아버지를 달랬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제가 다 울컥하더군요. 그렇지만 차마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전 집 밖으로 나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양갱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시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시어머니 혼자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죠.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양갱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밤 양갱이에요. 아이고, 역시나 챙겨주는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구나. 시어머니는 양갱을 꺼내 바로 한 입 물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죠. 전 그런 시어머니를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나이 드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다. 오늘 일은 애들한텐 말하지 말아라. 한참 울고 나니 멋쩍어지셨던가 봐요. 제게 당부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잖아요. 자식보단 며느리가 최고예요, 어머님. 어머님한텐 저처럼 예쁜 며느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고 장난스럽게 덧붙였죠. 웃으라고 한 말이었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또다시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하며 저를 축혀 세워주셨죠. 시누이의 결혼식에 결국 시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을 드렸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시가로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시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도 마치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죠. 그렇게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바람이었죠. 처음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뭐? 누가 바람이 났다고? 우리 아버지 말이야. 글쎄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랑 눈이 맞았더라. 새 살림 차리겠다고 새어머니랑 이혼하겠대. 하여간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뭐 어떻게? 아버지가 같이 안 살겠다는데. 전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시가로 달려갔어요. 어쩐지 그쯤 부쩍 어두워졌던 시어머니 얼굴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아니 아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왜 이렇게 뛰어왔어? 어머님, 그 이 말이 진짜예요? 아버님이... 저를 맞이해준 시어머니에게 다짜고짜 진실을 물어봤어요. 당황하던 시어머니는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필 수 있는지. 저한테 말씀하시죠. 지금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진작 짐 싸서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그런... 거기 어딘지 아세요?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됐다. 가서 뭘 하겠니? 이미 떠난 사람 마음 다시 붙잡아 올 수도 없고.
그래도 가서 뺨이라도 한 대 날려야죠. 아버님도 그 상간녀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둘 거예요? 뭐? 아이고, 우리 세아가 보기보단 무서운 애였구나. 씩씩대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냐고 하자 오히려 더 크게 웃으시더군요. 그 인간 마음 떠난 건 진작 눈치채고 있었어. 남편도 자식도 못 하나 남은 게 없어서 내 20년 넘는 세월 헛살았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세아가 넌 나를 위해 이렇게 달려와 줬구나. 고맙다 고마워. 그래도 네가 온 뒤로 내가 이 집에서 웃는 날이 많았단다. 갑자기 영영 안 볼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에게 설사 아버님이랑 이혼하신다고 해도 전 어머님 계속 볼 거예요. 아셨죠?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대답 없이 미소만 지으시더군요. 그 뒤로 시부모님은 깨끗하게 갈라섰어요. 남편은 2번이나 재혼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가를 멀리하게 됐죠. 그 대신 남편은 자기 친어머니를 눈에 띄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이 가여워 함께 장단을 맞춰줬죠. 거의 매주 주말마다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고요. 남편 휴가 기간에 맞춰 셋이서 여행도 다녀왔네요. 근데 그럴수록 더욱더 시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 자식도 없는 분이 혼자 어찌 살고 계실까 걱정이 됐죠. 남편에게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곤혹스러워 하더군요. 난 이미 우리 엄마 챙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근데 어떻게 새어머니까지 챙겨? 아니 이젠 새어머니도 아니지? 그래도 20년 넘게 당신이랑 아가씨 키워주신 분이잖아. 평생 안 보고 사는 건 도리가 아니지. 자식된 도리도 다 돈이 있어야 챙기는 거야. 나 올해도 연봉 동결인 거 알지? 남편이 참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냥 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자는 건데 그게 부담스러운 건지. 결국 저는 남편 몰래 혼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같이 오랜만에 외식하자는 걸 계속 거절하셔서 한참을 쫄라야 했죠. 그런데 오랜만에 뵌 시어머니의 얼굴빛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혈색이 까맣고 대화 중에도 계속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 감기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안 되겠어요, 어머님. 제가 택시 타고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됐다. 난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 돼. 제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나와서 한참 시어머니와 실갱이를 했어요. 마침내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서 주셨죠.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 집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다세대 주택, 그것도 반지 앞방에서 살고 계시더군요. 어머님, 여기서 살고 계신 거예요? 좀 누추하지? 그래도 늙은이 혼자 지내는데 불편한 건 없으니 걱정 말거라. 이런 반지하에서 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죠? 아버님이 재산 분배를 하나도 안 해주신 거예요? 이혼은 두 분의 일이라 생각해 깊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사는 꼴을 보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너희 걱정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그 인간이 도박에 단단히 미쳐있거든. 그나마 재산이라곤 그 집 하나였는데 그것도 빚 때문에 경매 넘어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 뭐냐. 오히려 그 인간 빚만 내가 나눠 가졌지. 그럼 지금 어머님 앞으로도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넌 알 거 없다. 저도 알아야죠.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저희 집으로 같이 가요, 어머님. 저 이런 곳에 어머님 혼자 사는 거 못 봐요. 난 괜찮다. 제가 안 괜찮아서 그래요. 내가 가는 걸 과연 진철이가 좋아할까? 시어머니의 되물음에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가 다독여 주셨죠. 오늘은 이만 가보거라. 난 너랑 이렇게 가끔 얼굴 보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시어머니를 두고 돌아서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시어머니와의 일을 말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이미 알고 있더군요. 시아버지가 도박으로 빚을 잔뜩 졌고
그 빚을 시어머니가 같이 나눠줬다는 것까지 전부 다 말이에요. 아버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당신도 그래. 그 빚을 우리가 가져오면 가져왔지. 왜 어머님한테 전가하는데? 이혼 전에 이미 새어머니 앞으로 생겼던 빚이야. 그걸 우리가 왜 가져와? 아버님이 진 도박 빚이니까. 안 되겠다. 전에 어머님 환갑 챙겨드리자고 모은 돈 있잖아. 그거 어머님 드리자. 뭐? 당신 미쳤어?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돈을 왜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새어머니한테 쓰냐고 펄펄 뛰더군요. 그런 남편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키워준 은혜는 안다고. 뭐? 지금 내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하든 이건 내 돈이야. 어떻게 쓸지는 내 맘이라고.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못 받겠다고 버텼지만 받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죠. 그거 다 어머님이 주셨던 용돈 모은 거예요. 어머님 돈이니까 돌려드리는 것 뿐이라고요. 아유, 그래도 아가. 어차피 빚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잖아요. 그냥 받아두세요.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짓이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아휴, 그래, 고맙다. 그 뒤로 저는 다시 식당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버는 족족 시어머니에게 보내드렸죠. 시어머니가 워낙 몸이 안 좋아서 따로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미친 거야? 우리 엄마한테나 좀 그렇게 해봐.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걸 보고도 그래? 만나면 허구한 날 부모 없는 게 티가 난다. 편하게 살림이나 하면서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다. 이런 말이나 하는 분한테 내가 어떻게 잘해드릴 수가 있겠어? 당신 친어머니나 먼저 어머님 하는 거에 반의 반만큼이라도 나한테 해보라고 그래.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남편과 제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됐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저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고요. 주말에도 밖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쎄하더라고요. 부쩍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도 이상했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여자가 생겼냐고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맞아,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당신하고는 다르게 날 정말 이해해주는 착하고 좋은 여자야. 그 뻔뻔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경악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해주라. 그 여자 임신했어. 책임지고 싶어. 뭐? 임신? 지금 상간녀가 애까지 뱉다는 거야? 나한텐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 여자한테 상간녀라고 하지 마. 남편의 상간녀는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20살 여자애였어요. 그 어린 걸 임신시키고는 진실한 사랑이니 뭐니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혼? 좋아, 해줄게. 근데 간통죄에 상간녀 소송까지 걸 수 있는 건 다 걸 거니까 죗값 달게 받도록 해. 당시만 해도 아직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를 고소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남편 편을 들더군요. 제가 오죽 못나게 굴었으면 남편이 딴집 살림을 차렸겠냐고요. 제게 의지가 돼준 건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붙들고 참 많이도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저 그 인간한테 뜯어낼 수 있는 돈은 다 뜯어낼 거예요. 그걸로 집 구해서 저희 둘이 같이 살아요. 제가 어머님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뭔가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당시엔 남편과의 소송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였죠. 지나한 소송이 다 마무리되고 다시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새아가. 나 없이도 넌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남긴 건 무책임한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뜨더군요. 알 수 없는 배신감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마저 날 버렸구나. 내가 피 섞인 친딸이었어도 이랬을까. 온갖 생각들이 날카로운 송곳이 돼 저를 찔렀죠.
몇 달을 폐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에게 받아낸 약간의 위자료로 고향과 떨어진 먼 시골에 집을 구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낯선 곳에서 산다는 게 걱정됐는데 막상 살아보니 별게 아니더군요. 여기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다 장담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위자료는 이미 집을 구하는데 다 써버렸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결혼 생활 중에도 자주 장을 담가 먹어서 그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정집 장을 담그는 일과 판매용 장을 담그는 일은 아예 차원이 달랐습니다. 맛이 특별하지도 그렇다고 가격이 엄청 싸지도 않은 제 장이 팔릴 리가 만무했어요. 어디다 내다 팔아야 할지 판로조차 제대로 몰랐으니 잘 될 수가 없었죠. 결국 전 장 판매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실패의 경험과 함께 몇 천만 원의 빚도 생겼죠.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뒤늦게 연고 없는 시골로 내려온 게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이 힘듦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바람핀 전 남편은 그 상간녀와 결혼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대체 내 팔자는 왜 이리 사나운 걸까 싶더군요. 그저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나마 동네 이장님의 도움으로 마을에 품을 팔 수 있었어요. 그걸로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고 이자 정도나 내며 살았죠. 그날도 그랬어요. 밤매는 일을 도와주고 받은 품삯으로 이자를 내려고 은행에 들렸죠. 평소처럼 창고에서 일을 보고 통장 정리를 한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글쎄, 계좌에 10억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입금자 내역을 보니 전 시어머니의 이름 석자가 떡하니 박혀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옛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당연히 없는 번호라고 뜰 줄 알았는데 누군가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어머님 맞죠? 그래, 나다. 어머님,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 통장으로 들어온 이 돈은 뭐예요? 네? 나 있는 곳으로 와줄 수 있겠니? 전에 너희 시아버지랑 살던 그 아파트 말이다. 나 지금 거기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하자꾸나. 전화를 끊자마자 전 바로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오랜 기억을 되살려 전 시가로 향했죠. 시아버지 빚 때문에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가 남의 집이 된 지 오래였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여기 계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서 오렴, 새아가.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배를 누르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뵀을 때보다 얼굴이 더 안 좋아지셨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확실했죠. 어머님, 대체 어떻게 여기 계세요? 그리고 그 돈은 대체... 일단 밥부터 먹자.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자초지종을 묻는 제게 시어머니는 밥부터 차려주셨어요. 시어머니와 밥을 먹고 있자니 꼭 옛날로 돌아간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느끼셨던가 봐요.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나는구나. 네가 같이 밥 먹자, 쇼핑 가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었지. 그래서 귀찮으셨어요? 아니, 좋았지. 진철이도 진이도 날 어려워만 했지 한 번도 그렇게 살갑게 다가와 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너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네가 때론 그 애들보다 더 내 자식처럼 느껴졌단다. 시어머니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갑자기 잠적해버린 것에 대한 원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거짓말. 제가 진짜 친딸 같았으면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리셨겠어요? 제가 정말 어머님을 얼마나 찾은 줄 알아요? 미안하다, 아가. 시어머니는 잠자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처럼 보이자 이내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새아가,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이라니. 내일이면 내가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거든. 호스피스 병동이라면
너 한창 진철이랑 이혼 소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 말기라고 하더구나.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네가 힘든 시기에 힘이 되어주진 못할 망정 짐이 되게 생겼으니 그래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그게 무슨... 어머님이 자궁암 말기라니... 거짓말이죠? 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자 어머님은 차분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몇 군데나 가봤단다. 하지만 검진 결과는 다 똑같았어.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질 대로 퍼져서 손 쓸 수가 없다더구나. 길어야 3개월이라고. 너한테 차마 말도 못하겠고 연락도 잘 안 하던 지인한테 몸을 의탁했지. 그런데 다 죽게 생긴 마당에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어릴 때 날 키워준 친척분이 돌아가시면서 내게 유산을 물려줬지 뭐니? 그것도 20억이나 말이다. 그 돈으로 자연 치료며 뭐며 안 해본 암 치료가 없단다. 그 덕분인지 의사가 말한 3개월보단 더 살았지만 자꾸만 네가 밟히더구나. 이제 내일이면 호스피스 병원으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꼭 너랑 이렇게 이 집에서 옛날처럼 같이 밥을 먹고 싶었어. 그래서 이 집도 시세보다 2배를 더 주고 샀지 뭐냐. 아주 바가지를 썼어. 시어머니가 농담하듯이 껄껄 웃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참 밉더라고요. 어머님은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저한테 입금해준 그 10억은 또 뭐고요? 내가 죽으면 그 돈을 다 저승에 싸갈 것도 아니고 당연히 딸한테 물려줘야지.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한테 줄 거니까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렴.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말한 순간 가슴에 막혀있던 무언가가 툭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전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처럼 이미 암세포가 시어머니의 온몸을 잡아먹은 상태였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시어머니는 얼마 안가 눈을 감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억대 유산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게 상속됐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안 걸까요? 전 남편과 시누이가 저를 찾아와 난리를 쳤습니다. 자식은 오빠랑 난데 왜 돈은 새언니가 가져가요? 거기다 이미 이혼까지 했는데 완전히 남남이나 다름없잖아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당신은 벌써 나랑 이혼했잖아. 어머니랑도 더는 아무 사이 아니라고. 유산을 상속받는다면 당연히 평생 자식 노릇하며 봉양한 내가 받아야지. 당신은 염치도 없어? 남매의 그 파렴치한 항변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염치는 도대체 누가 없는 건지, 이 큰 돈을 정말 내가 받아도 되나 잠깐 흔들렸던 감정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염치를 운운할 수 있어? 그동안 어머니 계모라고 나 몰라라 한 게 누군데? 당신이나 아가씨나 자식으로서 어머님에게 대체 무슨 봉양을 했다는 거야? 제 말에 남편과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 기세를 몰아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부었죠. 거 봐, 아무 말도 못하잖아. 그동안 어머님이 당신이랑 아가씨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어? 근데 당신은 생전 안부 전화 한 통 안 했고 뭐 좀 챙겨드리자 해도 아깝다면서 돈돈거렸지.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 결혼식에 친어머니 앉혔으면 나중에라도 위로해드렸어야죠. 근데 그냥 나 몰라라 하셨죠? 어머님 이혼하고 혼자 돼서 생활고로 고생할 때도 신경도 쓰지 않았잖아요. 짐승도 자기 키워준 사람한테 그렇게는 안 해요. 둘 다 아무 말도 못하던 것도 잠시 전 남편은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하긴 말로 자기 잘못을 뉘우칠 인간이었다면 바람도 안 폈겠죠. 전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뒤 전 남편은 정말로 저를 고소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당연히 제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이혼한 뒤에 생긴 재산이었고 직접 유언장까지 써서 물려주신 거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전 남편은 그러자 갑자기 수를 바꾸더군요. 글쎄, 자기한텐 나밖에 없다면서 다시 합치자는 게 아니겠어요? 미쳤어? 내가 당신이랑 다시 왜 재결합을 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 시기에 당신이랑 자꾸 어긋나기만 해서 홧김에 그냥 다른 여자랑 한번 잔 건데 덜컥 애가 생기는 바람에 나 용서해 주라. 응?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한단 말이야. 저는 당연히 그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남편 하는 꼴이 괘씸해서 전남편이 제게 하는 말을 그대로 녹음해 상간녀에게 보내줬죠. 상간녀는 열받아 죽으려고 하더군요. 듣기로는 그 뒤로 결국 그 둘이 이혼했다 하대요. 서로 천년의 사랑인 것처럼 굴 땐 언제고 참 한심했죠. 인과응보라는 게 결국 있긴 한가 봐요. 바람핀 시아버지는 도박을 끊지 못해 결국 세 번째 부인한테도 버림받았고요. 자식들 이름으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전남편과 시누이까지 빚더미에 올랐답니다. 시어머니를 배척했던 인간들이 모조리 다 불행해진 거죠. 마음이 마냥 좋진 않았지만 어차피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뒤로는 연을 아예 끊고 살았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급한 빚부터 해결했어요.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마당 딸린 집도 한 채 사고 새로운 품종으로 벼농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주고 계신 건지 그 이후로는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렸네요.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했고요. 저와 남편을 반씩 닮은 예쁜 딸과 멋진 아들도 낳았어요. 자식들은 지금 다 커서 각자 자기 인생 살고 있네요. 딸은 미국에서 공부 중이고요. 아들은 얼마 전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답니다. 인생이란 게 늘 행복할 수는 없어서 때론 남편과 싸우기도 하고 마을 이웃들과 얼굴 붉힐 일도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이만하면 제법 무탈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꾸준히 성묘도 가고요. 암 환우분들을 위한 기부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준비 중인 베이커리 카페도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계획 중이에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 카페를 방문해 주실 분도 있겠죠? 그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